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해당 영상은 이제 오랜만에 또 시황에 대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시황에서 뭐 좀 부각되는 뉴스들, 경제 뉴스들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중국 부동산 위기, 요게 어제, 그리고 뭐 주말부터 조금 부각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위기, 에 대해서 좀 뉴스들이 많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비구이위안이라는 이제 컨트리가 든 요 기업인데, 이전에 일단은 2021년 10월, 9월, 10월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헝다그룹 파산 얘기부터 해가지고 요때 이제 중국 부동산 업체 한번 발칵했던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중국 부동산 위기 비구이 위안 요 기업이 이제 계속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시황에서 좀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들을 몇 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요거는 그냥 개인 생각이긴 합니다. 시황에 대해서. 그 대신에 일단은 좀 생각을 해둬야 그 뒤에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너무 큰 그 공포감을 가질 부분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은 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당연히 이거 막 부각되고 하면은 뭐 시장에서 지수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지수는 이전부터 좀 설명드렸지만, 지수가 횡보해주면 고맙고, 아니면은 횡보하더라도 이렇게 가면서 저점 깨고 계단식의 하락, 기술적인 반등 주고서 밀리고 점점 밀리는 요 하락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설명드렸던 구간이 이제 얼마 안 됐어요. 한 요때쯤인데, 거기에서 일단 차트 관점으로 갖다 1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쌍봉이라고 흔히 아는 주식에서 이제 차트 패턴 중에 하나죠. 쌍봉이 이제 시세 주고 다시 돌파 시도했다가 맞고 밀리면은 쌍봉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하락이 좀 더 가속되는 그런 일방적인 좀 주식시장에서 엄청 유명한 패턴이죠. 근데 이 쌍봉도 요렇게 맞고 뒤에서 흐느적 하다가 올라와서 맞고, 이것과 시세 주고서 바로 밀렸다가 바로 땡겨 올렸다가 바로 돌파 못하고 또 두들겨 맞는 거, 둘 중에 뭐가 안 좋을까요? 1번은 고점 만들고 밀려서 한동안 횡보하다가 밑에서 다시 기간 쌓고 올라온 종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쌍봉 쭉 해서 밀어놓고 순식간에 다시 재도전했는데 다시 돌파를 결국 못하고 밀리는 케이스. 자연스럽게 쌍봉에서는 2번 케이스가 더 안 좋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유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느슨하게 밀렸다가 밑에서 뭐 힘을 모으고 천천히 다시 재도전 해가지고 올라와서 뭐가 됐든 일단 쌍봉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매물대에 맞아서 밀린 거는 좋지는 않죠. 좋지는 않는데, 얘는 이 구간에서 좀 느리게 힘을 쌓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맞고 내려갈 때도 조금 느슨하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 여기 구간에서 최소한 기를 모으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 기가 전고점을 돌파는 못했지만 맞고 내려오더라도 요 에너지, 힘을 모아서 땡겨 올렸던 그 에너지가 아직 잔존해 있겠죠. 근데 안 좋은 케이스는 요거거든요. 더 안 좋은 케이스. 둘 다 쌍봉은 일단은 안 좋아요. 근데 고점 만들고 확 밀어요. 밀렸다가 단기간에 팍 끌어올려. 그러면은 밀리고서 바로 힘을 줬죠. 힘을 줬으면은 여기서는 결과를 뽑아내는 게 좋아요.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근데 그거를 못하고 밀리면은 빠른 시간 내에 회전이 팍팍 돌아가면서 시장에서 투심이 더 안 좋아집니다. 사실 이 기간이 길게 지나가면은 여기가 쌍봉 위치였는지 안 보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늘어지죠, 점점. 하지만 이게 바로 2, 3일 만에, 일주일 안 돼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트라이 했는데 바로 맞고 밀리면은 뻔히 차트에 보여요. 종목으로 따지면 이런 느낌이겠죠. 종목이 신성 델타테크가 이전에 여기에 이렇게 해서 뭐 고점 만들고 밀렸어요. 그 다음에 막 한 10년 이렇게 쌓다가 다시 트라이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차트를 길게 보는 분들이 좀 드물잖아요. 10년 전이면은 여기를 안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쌍봉인지 아닌지 인식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물에 대해서도 좀 매도세가 여기서 가다가 좀 밀리면 뭐가 좀 이상한데 왜 뭐 힘 주다가 말지 조정인가 이렇게 하면서 좀 대응이 느슨해져요. 근데 차트상 바로 보이는 눈앞에서 시세 주고 요런 케이스 시세 주고 앞에 뻔히 봉이 있는데 고점 맞고 닫아줘야 되는데 밀리기 시작하면은 공포투매. 뭐 물론 이제 이건 종목별로 뭐 악재 뉴스라던가 그런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차트 관점에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쌍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좀 더 안 좋아요. 돌파를 할 때는 바로 빨리 해줬으면 그만큼 빨리 힘있게 또 돌파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요거 맞고 돌파를 못하면서부터 이게 돌파를 해줬어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어. 얘가 특히 밀리자마자 바로 힘써가지고 전력 질주로 다시 끌고 왔는데 이제 힘이 진짜 없구나. 전력 질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를 못 시켰네. 그러면은 이제 조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요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자리는 일단은 1월달 대비해서 높은 자리라고 계속 요 구간에서 강조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조정이 언제 나올진 몰라.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에코프로 포스코 계열 밀리면은 그때 이제 조정이 같이 나올 거고 당연히 지수 시총 큰 애들이니까 그래서 같이 밀렸었죠. 지수 막 5% 투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려주고 이거 쌍봉 맞고 밀릴 때부터 이제는 차트까지 더 안 좋네.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란 기대감에 대해서 땡겨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홀딩을 못 시켜줘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저런 시황에서 좀 받쳐줄 만한 포인트도 없었고 차트 관점에서도 이러고 이제 밀리기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코스닥 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보기는 항상 하는데 근데 뭐 코스피는 그냥 일단은 어차피 지지 저항은 저는 라운드 피겨를 중심으로 봐요. 장기평 뭐 돌파한 거 이미 깼고 2500선 이전에 이런 식으로 저항을 작년부터 해가지고 좀 만들어줬던 자리인데 1차적으로 여기를 버텨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관심 테마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850이랑 그 다음에 800까지는 가려면은 사실 좀 임팩트 있는 악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 조정 혹은 공포감 이거 부동산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중국 뭐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으로 밀릴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한 850 요 전후이지 않나. 여기서 800까지 밀리려면은 저 부동산 위기가 정말 수면 위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거 파산 나오겠는데? 파산한다? 다음 내일 파산 나온다? 요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좀 뉴스 작용을 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지금 뭐 시황에서 일단 좀 조정을 만들고 있는 건 좀 중국이죠. 그 다음에 오늘도 중국이 뭐 1.3%.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이 좀 양봉이다가 조금 다시 밀리는 모습도 있기는 해요. 미국 선물도 그거 따라서 뭐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요 내용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게 그냥 우려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냥 뭐 비중 풀베팅 이거랑은 달라요. 왜? 방금 뭐 한 850까지 밀릴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 갖다가 850 구간까지는 저 내용으로 밀든 그냥 저 내용이 막 뉴스 때문에 부각이 돼서 밀리는 것 같아도 사실상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올 자리인데 저런 뉴스가 마침 있었다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기관이랑 외인에서 저 뉴스를 메인으로 갖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지금 자금 환수를 시켜놔야겠다 이래서 매도가 나온다기보다는 어차피 지수가 좀 조정이 나와야 되고 조정이 나올 때 핑계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변명거리. 언론사들은 이제 항상 그 자극적인 뭐 항상 그 제목에 대해서 엄청 자극적인 걸 하죠. 근데 이제 뉴스 내용을 봤을 때 생각보다는 갸우뚱한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목만 봤을 때는 와 저거 부동산 위기 터지고 막 중국 막 밀리고 막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이 들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밀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조정이 좀 나올 만한 그런 자리였으니까 차트 흐름에서도 그렇고 근데 마침 저게 있으니까 조정 나오는데 조금 더 개인들한테 이제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해줄 수 있겠죠 시장에서. 그럼 기관 애인들은 그게 더 좋아서 이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 구간 그다음에 이제 800은 좀 뭔가 악재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다고 그냥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뭐 그냥 매매하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는 일단은 뭐 중국이
밀리고 하면은, 예전에는 중국 수출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대중국 관련해서 막 26%, 25%좀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지금 최근에는 20%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점유율 앞으로는 더 점진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번에 뭐 미국 인플레 감축 법안 통해 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뭐 수출하는 거 뭐 압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마다 좀 특색이 다르죠. 요거는 뭐 정치 사견은 좀 빼고 정권마다 특색이 달라요. 분명히 뚜렷한 특색이 있는데, 그 중에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한미 동맹을 좀 굳건히 세우는 쪽으로 갖다가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에서 지금 패권 다툼을 하는 거잖아요. 중국을 상대로. 그러면은 미국에 조금 더 그 액션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중국이 중간중간 막 규제하고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판매 루트에 다양화는 원래 좀 필요하긴 하지 않았나. 이전에 그 한알령 그때 뭐 시장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이 있었는지는 제가 자영업 뭐 거기서 해보고 그런 건 아니어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한알령을 통해 가지고 벌써 6년이 지났다며요. 한알령을 통해서 중국이 내부적으로 갖다가 단속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그것 때문에 화장품 관련 주들 힘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했었죠. 매출도 그렇고, 명동, 이전에는 정말 사람 바글바글 했던 명동, 이제는 그때 그 분위기는 사실 좀 줄어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판매 루트에 좀 다양화는 원래 좀 필요하긴 하지 않았나. 자, 그 다음에 요 생각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요거고, 두 번째가 애초에 시진핑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저 상황을 냅두진 않을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도 뭐 51조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51조 막 이렇게 해서 뭐 좀 지원, 유동성, 긴급 투입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냅두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저는 이것 때문이기는 해요. 왜? 저게 터지기 시작하면은 부동산이랑 이제 주식이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경제라는 거는 유기적으로 다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PF발 뭐 요거에 대해서 부동산에서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연스럽게 부동산 그 뭐 건설하고 뭐 하는데 대출을 해준 은행들부터 휘청휘청 하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은행 어떤 내용 나오죠? 어제 미국 모건 스탠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 뭐 중소은행들은 이제 막 파산 부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공포감 컸지만 결국에는 막 연쇄적으로 안 가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죠? 케어를 결국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우리 이거 보증해 줄게 해가지고 구매 기업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진정이 됐죠. 물론 시장에서는 그게 케어되기 전까지는 지수 조정에 대해서 나오긴 합니다. 뭐 파산 나온다고 하니까 공포감 형성되고 하는데, 결국 그게 터지고 나면은 그 뒤에는 정부가 케어를 해요. 케어를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저점 주변에서 다시 반등을 하고, 이게 그냥 지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인데, 요 부동산 위기 같은 경우 헝다 때도 그랬고, 요번에도 뉴스를 봤을 때는 요번엔 아예 좀 그쪽까지 가기 전에 중국 정부에서는 당연히 뭐 막는다고 해서 무조건 막을 수 있을까? 100% 막힐까? 라는 생각은 좀 가봐야 알죠. 사실상 그렇기는 한데, 정부에서 일단은 유동성 자금 이렇게 뭐 투입 이야기도 있는 거 보니까 중국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터져 나오면은 더 큰 그런 거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거, 뭐 더 큰 걸로 갖다 막아야 된다, 이런 속담들, 그런 것처럼 지금 슬쩍슬쩍 액션을 좀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부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대신에 이제 뭐 슬쩍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있겠죠. 저렇게 막으려고 하는데도 뭐 파산 이야기, 뭐 디폴트 이야기 나올 수는 있어요. 디폴트 뭐 다음 주까지 뭐 어떻게 상환 안 하면은 디폴트 나온다, 이런 뉴스들. 그러면 그런 뉴스를 통해서
조금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는 구간까지는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디폴트가 나오더라도 나오기 전에 이미 좀 자금 투입 같은 걸 통해서 막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디폴트가 터지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뭐 하루든 이틀이든 그 안에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케어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케어하면 끝 아니야? 할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케어하기 전에 디폴트 뭐 한다 그러고 뭐 3일 후까지 뭐 안 갚으면 디폴트다, 부채 터진다, 이런 뉴스를 통해서 조정을 주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시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 언론사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투심이 안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매도 나오고 지수 흐름 안 좋고 그런 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파산 디폴트가 시행이 되는지는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터지기 전에 보통 막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나 나오면은 그 전후 해가지고 지수 뭐 단기 급락 나오고 하면 그거는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요것도 요거지만 우리나라 그것도 있습니다. 9월에 이제 코로나 시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계부채인데 금융부채 유예를 좀 계속 했죠. 그리고 이게 지금 9월에 만기가 돼요. 만기가 되는데, 자, 거기서 과연 솔직하게 만기 돼가지고 상환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100분 중에 100분이 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안 그래도 뭐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받고, 지인 중에서도 예전 대비해서 확실히 매출 줄은 가게도 확연히 있고, 뭐 물론 그 와중에 배달 뭐 이쪽에다가 조금 더 특화시켜가지고 잘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시즌부터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즌 플러스 뭐예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하면은 자연스러운 흐름 중에 가장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주머니를 닫게 돼요. 왜? 이자를 내야 되거든. 내가 집 사면서 대출을 받았든 아니면은 뭐 직장인 신용 대출을 받았든 뭔가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가 뭐 1% 2%이다가 금리 인상하니까 4% 5% 막 7%.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좀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이금융까지 좀 건드리는 케이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금융 같은 경우는 금리가 훨씬 높겠죠. 지금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금리 인상은 막 20 후반 막 상식 막 이랬었는데 지금 한 2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이금융권도 금리를 더, 그러면은 그런 게 자연스럽게 주머니 닫는 것도 있고 한데, 주머니를 닫는 이유가 그냥 내가 쓰는 걸 줄여보자 이래서 닫는 게 아니죠. 이자를 내야 되니까 강제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비에 대해서. 근데 그런 힘든 상황에서 이제 부채 유예 기간도 만기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실상 뒤에 나올 수 있는 흐름이 연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그 수없이 많은 분들이 상한일 됐을 거였으면 9월이 아니라 뭐 진짜 상한을 좀 하면서 했을 텐데, 가계부채 뉴스만 쳐보더라도 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연체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고 현실적으로 연체가 나올 거예요. 많이. 그리고 그 연체는 언제부터 부각이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9월 만기면은 자연스럽게 9월 말, 뭐 10월 한두 달 이후부터 연체 그런 뉴스들 막 중간중간 계속 도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것도 시황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갖다 좀 내부적으로 리스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엮이면은 뭐 은행부터 해가지고 경제는 다 그냥 도미노예요. 어디 하나가 좀 휘청휘청하기 시작하면은 저 이상한데 하면서 그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날치고, 그러면 나 가만히 서 있었는데 옆에서 미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밀리면서 다른 애 밀고, 그게 두두두두두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시황에서는 뭐 좀 긍정적인 뭐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금리 동결, FOMC 플러스 뭐 이제 전쟁 이런 게 있기는, 전쟁이 아니라 휴전이죠. 전쟁에서 모든 걸 리셋시키는 게 아니라 휴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얘네는 사실 엄청 임팩트가 크진 않단 말이에요. 뭐 사실상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통해 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경제에 뭐 크게 영향을 조금 미치기는 했죠. 지원해주고 하니까. 그래도 휴전 나오고 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반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연도 돌려놓은 게 이제 금리 인상폭이 어느 정도 많이 좀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것도 있어요. 작년에 밀린 거는 금리 인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몰라. 막 5%, 6% 얘기가 나와. 막 인플레 안 잡히면 더 올려야 된대. 그러니까 올리면서 거기다 뭐 마침 또 러시아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뭐 전쟁도 하고 침공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가장 큰 줄기는 금리 인상을 하니까 금리 이제 앞으로 계속 올릴 거래. 이번 연도는 내릴 생각을 하지 말래. 그러니까 계속 반응을 한 거고, 올해는 이제 좀 많이 올릴 만큼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뭐 중간중간 있지만 작년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랐죠. 그 뭐 FOMC나 CPI 이런 것들 움직임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또 돌려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동결을 하더라도 막 극적인 좀 호재로 작용을 하기는 쉽진 않겠죠. 뭐 단기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더라도 뭐 여기서 뭐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면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금리 인하라는 것도 뭐 바로 지금 뭐 5.75 여기서 금리 인하 1%씩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0.25, 0.5 계속 좀 또 올린 것처럼 천천히 내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필요 없지 않나. 너무 큰 우려예요. 물론 조심할 건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나 너무 무서워, 그런 분들은 좀 뭐 각자 생각이 필요하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은 미 증시랑 유럽 증시가 엄청 크게 반응을 일단은 하진 않아요. 뭐 조금 밀리는 거 아쉽기는 한데, 첫 번째로 일단은 저 뉴스가 부각이 되냐 마냐는 좀 보긴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지 이거는 좀 봐야 돼요. 디폴트 뭐 3일 내로 안 하면 디폴트다 이런 뉴스들 있죠. 뭐 지금 디폴트 나올 수도 있다, 부도 날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3일 후까지 뭐 안 갚으면 디폴트 나온다, 이런 뉴스는 단기적으로 조금 공포감을 더 조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 뉴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고,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뭐 디폴트 나올 수도 있다는데, 하지만 중국 증시가 일단 중국 증시 크게 하락 반응을 안 하던 중이죠. 일단은 뭐 밀리긴 밀렸어요. 뭐 1에서 1.3% 뭐 요 정도 1% 왔다 갔다 한데, 1%는 뭐 사실 그냥 일반적인 조정일 때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당장 내일 또 중국 시장 열어봤더니 막 3% 밀리고 하면은 이거 좀 크게 반응하네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일단은 반응을 많이 안 했죠. 1%대. 그리고 미국 선물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중국이랑 미국이 뭐 대립한다고 해서 중국 증시 그냥 중국이 망하면은 미국 막 미친 듯이 올라가냐, 이건 아니거든요. 중국이 망해가지고 그냥 쿵 밀리면은 미국 증시도 당연히 밀려요. 경제는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패권 다툼하고 쟤네들 매일 싸우는데 왜 중국 밀렸다고 미국 밀리지? 이게 아니라 중국 자체의 그 경제 크기 당연히 세계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데, 얘네가 둘 다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아직은 안 해요. 물론 요 내용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좀 반응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헝다 때도 그렇고 케어하는 모습이 일단은 기대가 되죠. 이번에도 뭐 51조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유동자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중국 증시 크게 하락 반응 안 하고, 미국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나라도 중국 관련해서 수출 점유율이 정말 높으면은 더 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완전 낮지는 않아요. 그래도 내려올 건 내려왔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뭐 그건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좀 중국 수출량이 많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뭐 미국이 이제 조금 뭐 1년 유예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얽히고 설켜 있기는 하는데, 그거는 뭐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부각이 되나.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수 오늘 막 이렇게 밀리긴 했는데, 좀 우량주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좀 있진 않았어요. 또 특히 반도체 요 애들은.
대신에 오늘은 요 2차전지 얘네들 에코프로랑 포스코. 근데 얘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조정이 나와야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놓고 얘네도 또 어느 정도 보다 보면 또 매력적인 구간에 내려와 있는 종목도 있고 뭐 하기는 한데, 일단 뭐 지수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얘네 덕분이지 않나. 그래서 그런지 시간에서 좀 다시 부각시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시황에서는 요 정도가 올해 일단은 좀 생각을 해둬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당장은 중국 요게 보긴 보는데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파산 디폴트 이런 거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체크는 해두고, 대신에 중국 정부에서도 케어하고, 그 다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중국 증시 별로 아직은 좀 크게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 내부에 요 금융 부채, 이게 뭐 그냥 또 잘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연체 크기에 따라 또 다르겠죠. 혹은 뭐 이제 정부에서 또 어떤 정책을 내놓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는데, 요거는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조정이 엄청 막 공포감을 포함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올 자리에서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대신에 여기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리다가 올리고 저점 깨고 다시 올리고 다시 저점 깨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관심 테마에서 여러 번 좀 설명드렸던, 횡보해주면 고마운데 하락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좀 그냥 툭툭 하고 밀리는 것보다는 계단식, 대신에 여기서 이제 악재가 좀 포함되면은 툭툭툭 하고 밀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차트상 지금 같은 내용에서 밀리고 하면은 일단은 뭐 한 850 전후 지켜주는지, 뭐 120선 버텨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더 여유를 두긴 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황 내용에 대해서 뭐 제 개인 생각이니까 이런 거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좀 찾아보고 또 자신만의 생각을 미리 해두면은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내가 지금 포트를 어떻게 해두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난 요거 뭐 좀 지켜주고 하면은, 혹은 중국 그 키워드 좀 해결되고 하면은 그때 다시 좀 접근해야겠다. RSI는 나쁘진 않거든요. 조금 점점 내려오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차라리 좀 기다리다가 RSI 30 밑으로 지금 분위기에서 내려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럼 좋은 종목들 찾아둘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초전도체가 막 미친듯이 끌어올리고는 있는데, 여기 고점부터 해서 좀 살살살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차전지부터 해가지고 좀 진정되고 또 다시 끌어올리고 좀 진정되고.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